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철학자 니체는 위기와 고난이 인간을 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대요. 이 말이 처음엔 별 의미 없게 느껴졌지만 제 상황을 돌아보면 그저 명언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평범하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의 거친 성격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아빠는 굴삭기 기사로 일했는데 그 성격이 정말 불같았죠. 동네에서도 소문난 상남자 스타일이었어요. 절대 타협이 없는 성격이라 저희 가족은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한 번은 아빠가 공사장 지인들과 공사 현장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작은 대화가 점점 말다툼으로 커지더니 결국 아빠가 주먹을 먼저 쥐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반박하려고 하자 아빠는 똑바로 말해. 이 계산이 일부러 틀린 거 아니냐고. 라고 고함을 치며 테이블을 엎어버렸다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아빠를 말렸고 간신히 싸움은 중단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빠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떠났죠. 그날 집에 돌아온 아빠에게 엄마는 잔소리를 했어요. 화 좀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싸움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아빠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김 반장 그놈이 자꾸 자재를 빼돌리잖아. 학비 벌겠다고 일당벌이 온 애들 일당 수수료로 합치고 빼돌리고 어떻게 그런 놈을 가만둬? 결국 엄마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외출할 때도 작은 일에 금세 불같이 화를 내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이런 아빠의 모습이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런 제가 아빠를 조금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별다른 사건 없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 그저 그런 여중생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 성적이 운 좋게 꽤 잘 나왔는데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저보다 성적이 낮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는 소위 말하면 지금 말로 일진 같은 친구였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교실을 잠시 비운 사이 그 친구가 제 가방에 우유를 부어버렸더라고요. 덕분에 가방과 참고서가 모두 흠뻑 젖어버렸죠. 너무 황당하고 속상했지만 그 친구 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실수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친구의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죠. 제 체육복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동 정도는 애교였어요. 제 책상을 발로 밀치고 지나가기도 했고 일부러 다른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하기도 했죠. 제가 다른 친구 흉을 보고 다닌다며 있지도 않은 일로 이간질을 하곤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그 친구가 일부러 저를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넘어져 팔에 상처가 났지만 괜찮은 척 웃으며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저나 결혼 후 저나 그저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주위 친구들은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친구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가는 것조차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을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차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괴롭힘을 거의 반년 동안 참아냈죠. 하지만 저도 그 당시 어렸잖아요. 중1이면 고작 14살인데요. 결국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으로 울며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왜 우는지 물었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일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냐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서 제 말을 듣고 있던 친정아빠가 얼굴이 빨개지시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이 반년 동안 왜 참아? 너 바보야? 똥멍청이야? 너 어디 모자라냐? 순간 저를 탓하는 아빠의 말이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 한마디를 하더니 곧바로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당시 아빠가 속상해서 집을 나가 술 마시러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가 그 친구 집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의 아빠와 일 때문에 아는 사이더라고요. 아빠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친구 부모님은 매우 당황해 하셨대요. 아빠는 그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는 야, 박대환 나와! 어디 남자놈이 할 짓이 없어서 여자애를 괴롭혀? 나와! 안 나와? 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죠. 친구 부모는 처음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놀라서 집에서 뛰쳐나왔죠. 김 사장, 아이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을 찾아? 친구 부모님도 당혹스러웠겠죠. 저희 아빠 성질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이 지금 대환이 집에 없어. 일단 진정하고 차분히 말해봐.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더 화가 나서 그 집 마당에 있던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대요. 의자를 들어 던지고 작은 정원 구조물을 부숴버린 거죠. 그 친구 부모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아빠는 흥분한 상태였어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마침내 그 친구가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 없다더니 사실은 지방에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친구는 저희 아빠를 보며 울먹이며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이야기를 고백하며 엉엉 울었다네요. 친구의 부모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김 사장, 아이 우리가 미처 몰랐어. 내가 아들 교육 제대로 시킬게. 정말 미안해, 응? 아빠는 그제야 한마디 하고는 그 집을 나왔대요. 너 한 번만 더 우리 딸 괴롭혀봐. 그땐 싹 다 불도저로 이 집 밀어버릴 테니까. 알았어?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끝이야. 아빠는 언제나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쉽게 화를 내며 저에게 늘 불편함을 주었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저를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빠의 거친 행동은 분명 옳지는 않았어요. 어른답지 않은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아빠의 그 행동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저를 대신에 복수해 준 거니까요. 저는 그때 정말로 통쾌했어요. 그 후 학교에 돌아가니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저를 피해 다녔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저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친정아빠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었죠. 아빠의 성격 때문에 불만을 느꼈던 부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아빠는 내 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3년간 연애한 예비 신랑과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신랑은 차분하고 흥분을 잘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저와 잘 맞아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며 상견례 날짜가 잡혔는데요. 왠지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저를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실 우리 엄마 때문에. 왜? 어머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셔?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우리 엄마 말을 좀 막 하는 경향이 강하셔. 뭐랄까,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식도까지만 거치고 말을 막 하는 느낌이랄까? 어쨌거나 막말을 심하게 하는 분이라 상견례 때 혹시라도 말 실수하셔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알아서 걸러서 들어줘. 장인 장모님에게도 미리 죄송하다고 잘 말씀드려주고. 사실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 부분을 좀 느끼기는 했어요. 아, 시모가 좀 말을 막 하는 성격이시구나 하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경고까지 해줄 정도이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친정아빠가 떠올랐어요. 아빠도 평소에 말을 거침없이 하시는 성격이라 걱정이 배로 커졌죠. 두 분이 한자리에 앉으면 큰 싸움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하는 분이었고 예비 시모도 막말을 쉽게 하시는 분이니 말싸움이 날 게 뻔했거든요. 사실 우리 아빠도 한 성격 하시는 분인데 어쩌지? 우리 둘이 잘 중재하자. 싸움이 날 것 같으면 우리가 죽어라 막아야지. 그리고 우리 서로 약속하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서로 똘똘 뭉쳐서 이겨내고 결혼 잘하자고. 그래, 그러자. 약속할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큼 저도 남편도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시간은 흘러갔고 상견례 날이 가까워졌어요. 우리나라는 결혼한다고 하면 상견례는 필수잖아요. 아빠와 예비 시모 두 분의 성격을 잘 알면서도 그 자리를 피해갈 방법이 없었죠. 일단 아빠 엄마에게는 말해두었어요. 예비 시모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 어떤 말에도 절대 흥분하지 마시라고요.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셨지만 그 말에 저는 더 걱정이 됐어요. 상견례 전날에는 잠도 안 오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과연 무사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찾아왔어요. 모두가 한 식당에 모여서 예비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마주 앉았죠. 처음에는 서로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나누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긴장을 조금 풀었죠. 하지만 대화가 신혼집 문제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은근히 비꼬는 투로 말을 시작했거든요. 요즘은 아들 가진 집이라고 신혼집을 다 해오는 법이 없답니다. 요즘 스타일에 맞게 신혼집은 반반으로 구해주자고요. 엄마, 저희 모아둔 돈으로 집 마련하고 나머지는 대출받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에게 손 안 벌리고요. 넌 어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전세로 시작하기보다는 매매로 시작을 해야 안정되는 거다.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노가다 일을 하신다던데 모아둔 돈은 좀 있으시고요? 어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죄송합니다, 사돈.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말 못할 말을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 않게 지원 가능하니 안사돈은 걱정 마십시오. 그나마 다행이네요. 요즘은 하도 거지 같은 집들이 많아서 결혼할 때 종합소득세라도 봐야 할 판이라니까요. 허허. 뭐 양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분명 일부는 대출을 받을 텐데 그 대출은 내 아들이 갚을 테니 대신 명의는 내 아들 명의로 하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친정아빠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슬그머니 도발에 넘어가지 말라고 아빠 옆구리를 찔렀지만 저 말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빠가 아니죠. 집 매매 대금이 반반씩 될 것이고 우리 딸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무슨 명의를 단독으로 하란 말입니까? 공동 명의로 해야죠. 그러자 예비 시모는 더 기세등등해지며 말을 이었어요. 공동명의를 하면 나중에 이혼할 때 피곤해지잖아요. 그런 건 미리 대비를 해야죠. 우리 애야 워낙 똘똘하니 이혼해도 서로 데려가려고 줄선짓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식은땀이 줄줄 나더군요. 저 정도 막말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누가 상견례장에서 이혼 이후 상황을 상의합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고 예비 신랑도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애들 결혼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을 거면 그 입 다물고 있어. 말씀이 좀 듣기 거북하네요. 이혼할 것까지 대비를 하다니요. 이혼시킬 거면 애당초 결혼을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듣자 하니 말씀을 너무 막 하시네요. 아주 잠깐 사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나중에 살다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그건 다 저 아이들이 해결할 목 아닙니까? 그때 자기들이 알아서 현명하게 하겠죠. 저하고는 똘똘하다고 직접 말씀하셨으니 아드님이 알아서 똘똘하게 잘할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미리 걱정하지 마시지요, 안사돈. 다행히 아빠의 말에 예비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빠가 예비 시모의 막말에 화만 내실 줄 알았는데 저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을 맺었어요.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다행히 예단 부분에서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예비 시모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들썩거렸지만 예비 시아버지께서 무섭게 시모를 노려보시니 시모도 입을 못 열더군요. 상견례가 끝난 후 저와 예비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를 위로했어요. 다행히 잘 끝났다. 그치? 그러게, 막장 찍을 줄 알았는데 장인어른께서 말씀 잘해주셔서 잘 끝났어.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다시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부모님들의 갈등이 우리 결혼을 방해할 순 없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저희는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만을 바라보며 결혼을 했어요. 이후에 별탈 없이 결혼한 저희는 2년 동안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결혼 이후 되도록 시댁과의 만남을 줄이려고 노력했죠. 시모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최대한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만 시댁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간혹 뵐 때마다 그렇게 제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살찌면 내 아들 밥까지 뺏어먹는 거 아니냐고 막말, 살 빠지면 너 다이어트 한다고 내 아들까지 굶기는 거 아니냐고 막말, 날이 추우면 남쪽으로 이사가자, 더우면 북쪽으로 이사가자, 그저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인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신모의 막말에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뭐 자주 뵙는 것도 아니기에 그냥 참고 넘어가곤 했죠.
그러다가 결국 결혼 2년 만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누이 생일에 터진 일이었는데요. 시누이의 생일을 맞아 남편과 저는 시댁을 방문했어요. 시부모님은 넓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 사셨습니다. 그곳에서 시누이 생일 파티를 하자고 한 거죠. 신우는 당시 27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시댁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남편과 저는 일찍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음식 등등을 준비해서는 바리바리 싸들고요. 잡채며 갈비찜 등 나름 신경 써서 여러 가지를 해갔는데 역시나 시모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듣더군요. 요즘 누가 생일이라고 이런 걸 먹니? 못 먹고 살던 시절에야 생일이라고 이런 거 특별히 먹었지. 요즘은 요 앞 한식 뷔페만 가도 기본으로 있는 것들인데. 그리고 정원에서 파티한다고 해서 수치랑 구워 먹을 고기도 다 준비해뒀는데 이런 걸 가져오면 이걸 누가 다 먹어? 또 시작이다. 당신은 새아가가 애써 신경 써서 차려왔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하여간 이러니 시자 소리 듣지. 으유. 새아가 고맙다. 내가 갈비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리 준비했냐? 걱정 말아라. 내가 두고두고 아껴서 다 먹으마. 아버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껴 드시지 마시고 한 번에 많이씩 드세요. 나는 어제 좀 맛봤는데 진짜 맛있어, 아빠. 어머, 잡채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네. 이번 생일에는 잡채가 없어서 서운할 뻔했는데 다행이네. 고마워요, 새언니. 고맙긴 뭐가 고맙냐?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시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다들 좋아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툴툴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결혼 생활 2년뿐이 안 되었지만 제가 터득한 시가생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가 막말을 할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그나마 마음은 좀 편했거든요. 하여간 준비한 짐들을 풀어놓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제게 달려왔어요. 입에는 공을 물고요. 시댁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마당에서 살고 있는데요. 멋지게 생긴 하얀색 진돗개예요. 이름은 백구고요. 백구가 저를 보자마자 공 던지기 놀이를 하자며 달려온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생일 파티는 저녁에 하니 그동안 쉬면서 백구랑 놀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백구는 시아버지가 아끼는 개였어요. 그런데 시모는 털 날리고 사고만 친다고 매번 구박을 하셨었죠. 어쨌거나 저나 남편은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기에 남편과 함께 공 던지기 놀이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공을 던지면 백구는 힘차게 뛰며 공을 물어오는 놀이였어요. 제가 공을 던지자 백구가 힘차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백구가 공을 물기 위해 달려가던 중 마당 한편에 있던 항아리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기우뚱하더니 와장창 하고는 깨져버리고 말았죠. 좀 특이하게 생긴 항아리 같은 거였는데 척 봐도 비싸 보이는 물건이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항아리가 제발 저렴한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항아리는 시모가 친구들 방문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장식이었어요.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시모가 이 사실을 알면 불같이 화를 내실 게 뻔했죠. 시모는 큰 소리에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마당을 보며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저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네가 기어이 사고를 치는구나.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물건인 줄 알아? 저는 당황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실수였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시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까지 그 모습을 보고는 비아냥거리더군요. 큰일 났네. 엄마가 친구들 온다고 큰맘 먹고 준비한 건데
이걸 이리 박살을 내셨네, 우리 새언니. 아주 오늘 단단히 혼 좀 나시겠어. 강주희, 너 조용히 안 해? 엄마, 실수였어. 백구가 뛰어가다가. 니들이 공을 던지니 제가 저리로 달려가지. 너 일부러 저쪽으로 공 던진 거지? 저거 박살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 준비한 음식 타박하니 불만 품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나 엿먹으라고 그랬다 이거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진짜 실수였고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싶었지만 어쨌거나 제가 던진 공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사실이니까요. 그때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시고 달려오셨어요. 그까지 된장통 하나 부셔진 거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실수라고 하잖아. 잘했다. 하여간 저거 마당에 둘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요상하게 생겨서는. 밤에 저것 때문에 가위를 다 둘리더라. 하지만 시모는 그 말에 더 화를 내시더군요. 된장통이라니! 된장통이라니! 저거 강땡땡 도예가님 작품이야. 하여간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저게 어떻게 된장통이니? 어쨌거나 부셔진 거 어쩔 거야. 뭐 본드로 다시 붙여줘. 이번 주에 친구들 오는데 어떡할 거야. 걔들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큰맘 먹고 드린 건데 가뜩이나 당신 사업 망해서 이 시골 구석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고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리는 줄 알아요? 마음대로 수군거리라고 해. 내가 안 망했는데 지들 수군거리면 뭐 내가 망해? 하여간 여편 애들하고는 몰려다니면서 남 흉이나 보고. 하여간 저것 때문에 되는 게 없어. 그만하래도. 세아가 들어가 있으라. 그래 여보, 방에 들어가. 부셔진 거 제가 치울게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치울게. 어머니, 죄송해요. 시모는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부서진 독을 치우는 저를 계속 노려보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는 걸 확인한 시모는 제게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금요일에 다시 와서 저 자리에 꽃이라도 가득 심어둬라. 생화로 사와서 그득하게 심어둬. 꽃밭이라도 만들어둬라. 내가 내 친구들한테 면이라도 설 거 아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어쨌거나 제가 벌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착잡했죠. 혼이 난 채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시모의 명령을 모르는 남편이 저를 위로하며 말하더군요.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따지고 보면 모두 당신 잘못도 아니잖아. 나도 백구 흥분시키면서 같이 놀았는데 뭘.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둘게.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어요. 먼 길 운전한 남편은 고단했는지 코를 골며 잠에 들었더군요. 그때 시모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어요. 그 내용은 저를 더욱 압박하게 만들었죠. 네가 깬 그 항아리 1억짜리다. 금요일에 와서 그 자리에 꽃밭을 만들어 두던 아니면 1억을 당장 입금을 하던 네가 알아서 선택해. 그 말에 너무 놀라 바로 시모에게 답장을 했어요. 무슨 항아리가 1억이나 한답니까? 1억이요? 그렇게 비싼 물건이었어요? 유명한 강땡땡 도예가님 진품 작품이니 당연히 비싸지. 내가 괜히 너한테 화를 냈겠니? 너 1억 없지? 그럼 와서 꽃밭 만들어. 이 정도도 네가 내 며느리니까 많이 봐준 거다. 짧고도 강한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정말로 해야 하나 싶었지만 시모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꽃밭을 만들어 두라는 말도 시모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봐준 게 맞았고요.
결국 저는 꽃을 심어두기로 결심했어요. 1억짜리 박살냈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맞았죠. 그래서 회사에서 하루 연차를 내고 금요일에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때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네 아빠 생일인데 가족 모임 할 거야. 강서방 일정 있으니까 토요일이 좋은지 일요일이 좋은지 물어보려고. 저는 대답하려던 순간 1억짜리 항아리 사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너 왜 울어? 설마 강서방이랑 싸웠어? 저는 그제야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시모에게 혼나던 일을 눈물 섞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1억짜리 항아리를 백구가 부순 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2년간 시모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이야기했죠. 엄마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속상해 하더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친정엄마와 한풀이하며 서로 통화하는 거요. 그렇게 엄마와 길게 수다를 떨며 마음을 진정시켜가고 있을 때 그 순간 친정아빠의 화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아마도 옆에서 친정엄마 통화 내용을 들은 듯 했습니다. 뭐 그런 대먹지 못한 여편네가 다 있어? 아빠의 거친 말에 엄마는 바로 말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와서 엿듣고 있던 거야? 당신 가만히 있어 제발. 괜히 사돈 찾아가서 일내지 마. 알았어? 엄마는 아빠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시모를 찾아갈까 봐 걱정했죠. 하지만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저희 시부모를 찾아가셨습니다. 때는 금요일이었어요. 시모가 제게 꽃밭을 만들라고 명령한 날이요. 저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꽃을 심으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 안 했어요. 말했으면 분명 저를 말렸을 테고 시모와의 갈등이 더 커질 게 분명했거든요. 마음이 무겁고 기분은 여전히 상한 상태였지만 어쩔 수 없이 꽃밭을 만들러 갔죠. 꽃들은 사왔냐? 예쁘게 만들어. 1억짜리 꽃밭이니 내가 기대하마. 제대로 못 만들면 1억 토해내야 하는 거 잊지 말고. 네, 저 아버님은? 왜? 네 시아버지 있으면 네 편 들어서 같이 만들어줄까 봐? 네 시아버지 오늘 일 있으셔서 부산 갔다. 오늘 안 오시니까 기대도 하지 말거라. 한참 자고 일어날 테니까 다 끝나면 깨워라. 나중에 알았어요. 시모가 교묘하게 금요일로 나를 잡은 이유를요. 그리고 항아리의 비밀을요. 그 비밀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몰라요. 하여간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당에 어떻게 꽃을 심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친정아빠의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 위에는 포크레인이 실려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아빠가 화가 나서 포크레인으로 시모 마당을 밀어버리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평소 아빠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아빠는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화가 난 얼굴로 제게 걸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달려가 아빠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발 진정해. 이러면 더 큰일 나요. 그 순간 아빠가 트럭 위에 있는 포크레인을 한번 쳐다봤다가 저를 한번 쳐다봤다가 하더라고요. 그때 이 소란을 들은 시모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시모가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보며 물었어요. 사돈, 아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친정아빠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시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꽃 심어주러 왔습니다. 시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기분이 좋아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주미 혼자서는 힘들겠죠? 하하, 잘 오셨네요. 그럼 어서 꽃을 심어주세요. 예쁘게 잘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시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말했어요. 왜 왔어, 아빠? 내가 저지른 거 내가 수습하는 중인데. 됐다. 어서 꽃들 심고 집에 가자. 아빠는 아무 말 없이 포크레인을 내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빠와 함께 마당에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마당 한편에 구멍을 파고 저는 그 안에 꽃을 심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당을 말끔히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트럭에 다시 포크레인을 올리며 아빠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나는 처음에 아빠가 포크레인으로 심어진 마당 다 밀어버리려고 하는 줄 알고 놀랐었어. 그러려고 온 거였어. 아빠가 제 생각을 해서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친정아빠는 저를 한번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 가진 죄인이라 참은 거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그런데 넌 참고 살지 마. 할 말 다 하고 살아. 뭐가 무서워? 아빠가 있는데. 저렇게 말하며 저를 보고 씩 웃어주시는데 그 순간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화도 참고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온몸이 쑤셔서 바로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아니 무슨 벌목이라도 하다가 온 거야? 옷이 왜 이래? 어머님 집 가서 꽃밥 만들고 왔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힘들어. 뭐? 거길 왜 갔어? 가려거든 나한테 말을 하지. 저는 남편의 말에 대답할 힘도 없어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의 12시간을 잔 저는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아버지였어요. 갑작스러운 전화에 약간 놀랐지만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듯 했어요. 조아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이 마당의 꽃 어제 네가 다 심은 게야? 아 정말 네가 다 한 거야? 어제의 사건으로 화가 난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해서 따졌나 보더라고요. 순간 저는 살짝 머뭇거렸지만 이내 어제 아빠가 한 말이 생각나서 당당히 말했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아빠가 함께 도와주셨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시아버지는 깜짝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아이 바깥사돈이 직접 꽃을 심었다고? 혼자 한 게 아니라 네 시애미가 바깥사돈까지 불러서 꽃을 심게 했다는 거야? 어머님께서 부르신 건 저만 부르셨는데 아빠가 아시고 와주셔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시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건 정말 내가 너한테도 바깥사돈에게도 죄송해서 면목이 없구나. 시아버지는 친정아빠가 함께 꽃밭을 만들어준 사실에 많이 놀란 듯 했어요. 사실 친정아빠와 시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저 결혼식에서 가벼운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빠가 직접 나서서 일을 도와준 걸 알게 되자 시아버지는 저와 아빠에게 정말 미안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바깥사돈께 직접 전화를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다니. 내 당장 사과 전화 드려야겠다. 저도 잘못했는걸요. 1억짜리 항아리를 깼으니
어머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1억? 1억짜리 항아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백구랑 놀던 항아리가 1억짜리라고 어머님께서 그러시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시애미가 그렇게 말하지? 그게 1억짜리라고. 네, 무슨 강땡땡 도예가님 작품이라고. 그게 무슨... 알았다. 내 다시 연락하마. 그렇게 시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모의 막장짓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남편이 다시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알고 보니 그 항아리가 1억짜리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친구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시모가 비슷한 항아리를 구해다 놓은 것이었어요. 중국 제품이었는데 5만 원짜리였대요. 그 사실을 안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설마 아니 며느리한테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용해 먹었을 줄 몰랐거든요. 저만 이용당했나요? 저희 아빠까지 이용당한 거죠. 그날 시아버지가 아빠를 직접 찾아가서는 정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부끄러워서 어디가 말도 못하겠다며 제게 죽어라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저는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바로 시모에게 따지려고 전화를 했지만 또 제 전화는 받지도 않더군요.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그랬대요. 저 찾아가서 제대로 사과하라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끝까지 버틴겼대요. 어디 아랫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냐고요. 이 사건으로 시아버지와 시모는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고 시모는 무지하게 시아버지에게 혼이 났다더군요. 나중에 결국 시모가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해서는 사과를 하셨대요. 하지만 끝까지 제게는 사과를 안 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시모를 안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러라고 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며느리를 등쳐먹는 시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요? 그렇게 분노를 삭히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석 명절이 다가왔죠. 당연히 남편은 제게 시댁에 가자고 말을 안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자고 했죠. 시댁에 시모만 있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도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꽃밭 사건 이후 처음 시모를 뵙는 것이니 제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꽃밭 사건 이후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정말 시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났는지 저를 보자마자 잘해주시더군요. 이전처럼 저를 갈구지도 않고 조용히 지내셨어요. 하지만 그날 추석 벌초를 위해 시아버지와 남편이 외출한 사이 시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자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말을 꺼냈어요. 넌 눈치가 그렇게 없니? 꽃밭 일을 왜 비밀로 하지 않고 네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날 곤란하게 만들어?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아버님께서 알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죠? 숨길 일이었어요? 그게 숨겨야 할 일이고 잘못된 일이었다면 애당초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제 말을 듣자마자 시모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어요. 시모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노려보며 더 화를 내기 시작했죠. 네가 내 항아리 부셨으니까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지. 내가 괜히 너를 시켰겠니? 당연히는 아니죠. 어머님께서 그 항아리가 1억짜리라고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꽃밭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런데 1억은커녕 5만 원짜리던데요? 어머님은 어머님 며느리 우롱하고 저희 아빠도 농락하신 거예요. 저한테 왜 시아버지에게 말했냐고 말씀하시기 전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디서 눈을 세모나게 뜨고 대들어? 내가 너한테 왜 사과를 하니? 그리고 내가 언제 사돈을 농락했냐? 네 아버지가 노가다 하는 사람 아니야?
그게 원래 그 양반이 하던 일인데 내가 농락하기 뭘 농락해. 말이야 바른 말로 본디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일 하면서 빌어먹는 사람인데 5만 원짜리 항아리 깼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딴 걸로 나한테 대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는 네 시아버지한테 일러 바쳐? 못된 년 같은 이라고. 그 순간만큼은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죠. 친정아빠를 비하하는 말에 저도 이판사판이었어요. 빌어먹는 사람이라니요? 저희 아빠 제대로 건설기계 대여 사업하시는 분이고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막말 들을 뿐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대로 사과하세요. 못하겠다면 네가 어쩔 건데? 지금 여기에 나랑 너밖에 아무도 없는데 네가 어쩔 거야? 왜? 또 쪼르르 네 시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게? 내가 그날 너 때문에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알아? 이 썩을 거사. 막말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니도 옛날에 술 장사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한테 술집 여자라고 막말하던가요? 시모의 얼굴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빨개졌습니다. 시모는 분노에 휩싸여 갑자기 주방으로 가더니 전부 치려고 준비한 계란물을 저에게 뿌렸어요. 저는 그걸 다 맞고 엉망이 되어버렸죠.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디? 응? 그렇게 말하며 제게 밀가루까지 뿌려대더군요. 순식간에 저는 계란물과 밀가루를 뒤집어 써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계란물과 밀가루가 저의 옷과 머리에 덕지덕지 붙었더군요. 어디 말해봐. 내가 오늘 네 버릇을 아주 단단히 고쳐놔야겠다. 그 순간 분노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가 준비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밥그릇들이 사방으로 날아갔고 반찬들이 마룻바닥에 쏟아졌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시모를 쳐다봤어요. 순간 시모는 정신이 돌아왔는지 당황하며 서 있더군요. 제가 설마 하니 밥상까지 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봅니다. 순간 시모는 곧 벌초를 마친 남자들이 집에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예,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순간 욱해서는. 그때 벌초를 마친 시아버지와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거실에서 벌어진 난리난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했죠. 시아버지는 크게 분노하며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아니 얘가 나를 갑자기 술집 여자라고 하면서 화를 내길래 내가 순간 정신이 나가서는. 그게 뭔 소리야? 새아가가 당신한테 갑자기 그런 소리를 왜 해? 아버님, 저 더는 이 집 며느리 못하겠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 말을 듣고 시모는 바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하더군요. 저 봐요, 저 말하는 버릇하고는. 그래, 당장 나가라. 이 집 며느리 못하겠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순간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이나 나가. 내 분명 말했지. 새아가 오면 바로 사과하라고. 그런데 사과는 못할 망정 이 사다를 만들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아니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야. 그 말에 시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분노는 사그라들 기미가 없었죠. 꽃밭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계란물 사건까지 시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보더군요. 내 당신한테 분명 경고했지. 내가 당신 용서한 거 아니라고. 한 번만 더 이러면 당장 쫓아낸다고 분명 말한 거 못 알아들었어? 어서 나가지 못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 말을 하고는 시모는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하다. 네가 큰 마음 먹고 다시 찾아준 집인데 이런 모습만 보여줘서 가장인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세아가. 시아버지의 사과를 듣고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당신하고 엄마만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엄마가 조금은 반성하고 변할 줄 알았는데 역시 변할 사람이 아니었네. 미안해, 여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사과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의 사과는 진심이었죠. 남편도 상황이 여기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시댁에서의 갈등은 한바탕의 난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날 저녁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문제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는 진짜로 시모를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남편도 그런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시모에게서 저를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렇게 시모와 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사건 이후로 시모와 심각하게 틀어졌어요. 알고 보니 다른 문제들로도 시아버지와 시모가 싸움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대요. 시모의 그 막말하는 버릇 때문에 다른 지인들과의 갈등도 많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시모의 시모, 그러니까 시할머니와의 고부 갈등도 극한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다른 지인들과의 사이도 파탄이 나서 고소까지 걸려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모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시모의 성격과 행동을 참아왔지만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시모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생활비가 없는 시모가 시아버지에게 찾아와서는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대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며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진작 시모의 문제를 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는지 자책하셨죠. 그렇게 시아버지와 시모와의 관계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친정아빠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그저 잘했다라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종종 저와 남편을 찾아오셔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이후 시아버지는 우리 부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그 후로 시모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모도 거리를 두기로 했고 저 역시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시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만의 삶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여전히 화를 삭히지 못한 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갈등의 원인을 저에게 돌리려 했어요. 그런 태도로 인해 남편은 더욱 자신의 엄마에게 실망을 했고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세가 생겼거든요. 이렇게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것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고 더 이상 시모의 그림자가 우리를 흔들 수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